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문가 강의에 들어와서 지금 그 재무 비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익관계 비율에 대해서 첫 시간에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자본 관계 비율, 즉 손익관계 비율은 손익계산서 관련돼서 주로 나와 있는 비율들의 의미를 파악해 보는 거였고요. 자산관계 비율은 재무상태표, 즉 대차제표에 나와 있는 주요 항목들 간의 비율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 관련된 비율들을 보고 있는데요. 현금흐름표를 보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좀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지가 뭐 제법 됐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있는 나와 있는 책들에는 별로 다뤄져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오히려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보다 현금 흐름표를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 그 다음에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기업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그 현금 흐름표상의 수치들이 이상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바로 이러한 그 재무 비율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런 현금 흐름 비율이 보기 많이 사람들이 보기 이전에는 기존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상의 항목들이 좀 한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좀 비교 가능성을 높여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그 생산성 비율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 이런 겁니다. 기업이 사람이 많은 데가 있고, 그러면 인건비 부담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시설 투자가 많은 데가 있다면 감가상각 부담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차입금을 많이 썼으면 이자 비용 부담이 많을 텐데, 본원적으로 기업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세금과 공과까지를 다 빼고 나서 남는 게 영업이익인 뭐 당기순이익이 되든 뭐 할 텐데, 하지만 기업이 본원적으로 창출한 가치는 사람 줄 돈도 창출을 했고, 세금 낼 돈도 기업이 창출을 했고, 설비 투자에 들어간 돈도 기업이 창출을 했고,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줄 돈도 기업이 창출한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바로 인건비, 영업이익, 세금과 공과,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을 다 합한 금액이 그 해당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되겠다라고 해서 부가가치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지표가 바로 이렇게 조정한 지표가 바로 생산성 관련된 비율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가가치, 그런데 투입이 뭐가 되느냐? 총자본, 바로 자산이 투입이 됐죠.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운전 자본까지가 다 투입된 결과이기 때문에 투입된 자산 분의 총 부가가치를 얼마를 벌었느냐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게 바로 이런 생산성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것들을 측정해 보는 장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설비 투자 효율을 볼 수도 있는데, 즉 기계나 이런 장치들을 돌려서 기계장치 평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유형자산에 대해서 본다 그러면 유형자산에서 건설 중인 자산을 뺀 거죠.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투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건설 중이기 때문에 작동할 수가 없어서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뺀 현재 작동 가능한 사용되는 유형자산 분의 결국 궁극적으로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와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설비투자 효율 같은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율의 경우는 매출액에다가 당기 제조 비용을 더하고 매출 원가를 빼고 외주광고비를 빼고, 즉 외주광고비를 뺀다라는 것은 자기 설비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매출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주면 거기서 줄 돈을 주고, 그래서 부가가치를 얼마를 챙겼느냐 라는 것들을 보고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소비용 부가가치분은 영업이익에다가 인건비하고 금융비용, 즉 세금 내기 이전, 그 다음에 인건비 부담 이전에 부가가치 낸 것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즉
사람이 부가가치를 더 창출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뭐 장비가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했느냐라는 걸 보는 목적이 바로 이런 설비 투자 효율은 장비가, 노동소득 분배율은 사람이 얼마나 부가가치 창출했느냐라는 것들을 보는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의미를 갖고 만들었는데 잘 안 쓰이죠. 그렇게 그래서 의미 해독을 해보시면 아, 산식을 왜 이렇게 구성했겠구나라는 것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뭐 그 숫자가 높다 낮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들은 좀 의미가 낮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기업 간 비교보다는 이 기업의 본원적인 그 설비 투자라든가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할 테니 전년 대비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재무비율이다라고 이미 예전에 이미 말씀들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평가사 같은 데에서 많이 보는 현금 흐름 비율,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것들은 바로 현금 흐름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현금 흐름 보상 비율이라는 거의 의미를 보시면 순영업활동 현금, 바로 현금표상에 있는 영업활동 현금이 바로 순영업활동 현금이죠. 에다가 금융비용을 더했습니다. 이걸 왜 더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죠. 순영업활동 현금, 영업활동 현금은 이미 이자 지급 후에, 금융비용 지급 후에 남는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자 지급 전에 창출한 현금을 갖고 지급해야 될 거는 단기성 차입금에다가 이자 비용, 이게 올해 안에 지급해야 될 차입 원리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자 지급 전 현금 가지고 얼마나 잘 충당할 수 있느냐. 100%다. 그러면 100%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해 갚을 단기 차입금과 금융비용은 영업활동에서 지급할 돈으로 충분히 지급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게 더 여유가 있을수록 그 올해 안에 유동성 위험에 빠질 위험이 낮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거의 의미는 단기 차입금의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우량한 기업이라면 차환 발행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상환이 아니라 이제 차환이 돼서 롤오버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결국 우량 기업 입장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금융비용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순영업활동 현금에다가 이게 그 이자 비용 지급 후니까 이자 비용을 더해서 이자 비용 지급 전 영업활동 현금 가지고 이자를 갚는데 얼마나 여유가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200%다 그러면 아, 이자 갚는 데는 이자 갚고도 한 금융비용 해당되는 현금이 남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300%다 그러면 이자 갚고 이자 비용에 금융비용에 2배쯤 되는 영업활동 현금을 자의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때 영업활동 현금의 비율은 뭐냐면, 단기순이익이라는 것들은 지금 이익은 발생을 했지만 현재 직접 내 손에 주어지지 않은 액수가 라는 거에 의미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급하지 않은 액수까지를 감안해서 봤을 때의 그 단기순이익이라고 보면, 영업활동 현금은 내 손에 직접 들어온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100%다 그러면 단기순이익하고 내 손에 들어온 돈하고 액수가 같다. 100%가 아니라 단기순이익이 많다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온 액수는 적다. 즉 내가 받을 액수와 내가 줄 액수 중에 내가 더 돈을 더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게 100%가 넘는다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더 많다, 준 돈이 더 많고 라는 의미고, 적다 함은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현금은 덜 들어왔다. 현금이 오히려 많이 받은 돈이 많아서 현금이 오히려
그 더 많다라는 거에 의미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업이 바기닝 파워가 높겠구나 낮겠구나, 아니면 단기 순이익이 왜곡되는 정도가 있구나 없구나, 즉 이 비율의 괴리가 클수록 해당 기업이 그 운전 자본을 통해서 반영되어서 왜곡되는 비율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즉 이 기업이 매출처 관리가 잘못됐다 그러면 단기 순이익은 올해는 순이익으로 잡았지만 내년에는 이게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급해야 될 돈은 따복따복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개는 순영업활동 현금보다는 단기 순이익이 큰 경우가 많고요. 이게 비슷할수록 이 기업이 바기닝 파워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순영업활동 현금 대비 작은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유통업 같은 경우가 생각해 보시면, 유통업의 경우는 자금을 일단 먼저 납품을 받아서 팔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지나면 대금을 주지 않습니까? 판 돈은 바로 카드 결제를, 백화점 같은 경우 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3일 안에 수도 결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적은데 매입 채무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순영업활동 현금이 단기 순이익보다 큰 경우다라는 것들의 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속성에 따라서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런 것들의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이 보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매출액,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유형자산, 투자, 순지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투자활동 현금 순지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총부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차입금과 같은 지표들을 많이 보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매출액이라는 거의 의미는 이 단기순이익 대 그 단기순이익률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매출액 비율이 단기순이익보다 낮다 그러면 얘는 바게닝 파워 떨어진다. 높다 그러면 얘는 유통업처럼 영업활동 현금이 먼저 발생하고 실질적으로 지급을 늦게 함으로써 단기순이익은 낮게 나타나는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유형자산 투자 순지출, 즉 유형자산에 얼마를 투자했냐라는 것들을 보는 건데요. 이게 의미하는 뭐냐면 유형자산 투자를 할 때는 차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영업활동 현금을 가지고 이 설비 투자를 집행할 수 있다라면 더 이상 바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의 경우는 유형자산 투자 지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대비해서는 작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투자 지출의 33% 정도, 약 3분의 1 정도라면 성장형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게 200% 미만이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금 투자를 집행해서 이익을 벌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아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거와 함께 같이 보는 게 그런 거죠. 설비 투자 감가상각비 대비 영업활동 현금으로 살펴보면 감가상각비하고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냥 현상 유지 정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 지급액은 과거 평균적으로 투자했던 유형자산이 평균적인 회수기간에 따라서 1년에 얼마씩 반영이 비용으로 되느냐라는 건데, 과거 평균적인 수준의 설비 투자 정도를 하고 있다라면, 즉 유형자산 투자 순지출이 과거 감가상각비 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냥 현상 유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그러한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게 영업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커버가 되느냐, 즉 바람직한 투자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지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활동 현금 지출이라고 하면 그거의 그 금액의 대부분은 유형자산 투자와 관계기업 주식 투자겠죠. 과거 같으면은 관계기업 주식 투자가 없이 그냥 단일 기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형자산 투자 순지출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은 이제 중국에 현재 공장을 세웠다든가 아니면 베트남에 공장을 세웠다든가 하는 경우는 유형자산 투자 지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관계기업 주식 투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투자활동 현금 지출을 봐야지만이 국내 설비 투자를 한 것과 함께 그 해외 현지 공장에 투자를 한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현지 공장이 많은 기업들의 경우는 유형자산 투자 지출이 국내에서는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치 이 회사가 성장성이 떨어지는 회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관계기업 투자 금액이 많아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 투자활동 현금 지출이 포르테지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얘기는 해외 설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투자 내역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지 정확한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투자가 흔치 않았을 때는 영업활동 현금인데 유형자산 투자 순지출, 즉 설비 투자 금액을 얼마나 영업활동 현금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유의미했었는데, 해외 투자가 많아진 요즘의 경우는 투자활동 현금 지출 대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투자활동 현금 지출이 영업활동 현금 대비해서 많다, 그랬을 때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이 영업에서 번 돈 갖다가 주식 투기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부동산 설비가 아닌 부동산 쪽에 많이 돼 있다, 투자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이 많이 돼 있다, 그러면 땅 투기하고 있는 회사인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또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차입금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하게 되면 당장 부도가 발생을 해요. 기한 내 금융비용인 이자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도가 나거나 단기 차입금을 갚아야 될 걸 못 갚으면 부도가 발생을 합니다. 즉 부도가 발생하지 않고 이 기업이 굴러가려면 차입금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설비 투자가 있고 차입금이 있다, 갚아야 될 금융부채가 있다, 그러면 설비 투자는 좀 이연을 한다거나, 설비 투자를 하되 이연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 투자를 미루거나 할 수가 있는 조절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차입금 같은 경우는 기간이 만기 도래하면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인데 차입금 같은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차입금의 몇 프로 정도를 영업활동에서 조달할 수 있느냐. 즉 만약에 NCF 차입금, 영업활동 현금인데 차입금이 한 33%다. 그러면 내가 3년 정도 영업을 하게 되면 내가 들고 있는 현재 차입금들은 싹 갚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량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이나 은행 입장에서 그 기업의 차입금을 차환을 안 할 이유가 없다, 롤오버를 안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얼마나 되느냐를 바라보는데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차입금을 보는 경우가 많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활동 현금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운전자본 관련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회수된다라고 가정하고 순영업활동이 아니라 총영업활동을 통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 같은 경우는 총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 차입금 액수를 보는 경우, 총 차입금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미를 이렇게 잘 해독을 하실 수가 있어야지 재무 비율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재무 비율이 그냥 숫자만 보고 이게 높아졌으니까 높아졌나? 낮아졌으니까 뭐 어떤가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냥 숫자만 보고 있는 거죠. 의미를 그래서 파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손익계산서 관련된 비율도 그 의미가 뭔지, 왜 이걸 이렇게 표준화해서 보는지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산-자본 관계 비율도 왜 이렇게 표준화해서 보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절대 금액을 보시면서 그 금액의 이상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 비율을 이렇게 보시면 그 의미들이 뚜렷하게 보여요. 그런데 이제 재무 비율만 가지고 숫자를만 가지고 그 의미를 해독을 하려고 하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재무 비율을 보실 때는 과거 대비 이 기업의 절대 금액의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수단으로서 재무 비율을 보시라. 그걸 갖고 의사결정 지표로 사용하시면 왜곡되는 경우가 많고 실수를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절대 금액과 함께 재무 비율을 보셔야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런 재무 비율들의 이게 분자가 있고 분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금 흐름 비율에 그 영업활동 현금은 현금 흐름표상의 지표이고 대신 차입금의 경우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지표끼리를 비교해 보는 비율들이 있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같이 살펴보는 총자산 경상이익률이다. 그러면 당기순이익 내지는 그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 지표죠. 그다음에 총자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그 재무상태표 항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손익계산서 항목끼리를 살펴보는 게 뭐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경상이익률, 매출액 당기순이익률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흐름표 대비 재무상태표를 보는 방법.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상의 지표를 보는 방법들이 있다. 그다음에 현금흐름표상의 지표와 현금흐름표상의 지표를 살펴보는 비율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심하실 점은 손익계산서는 한 해 동안에 발생한 그 금액의 합산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영업활동 현금과 같은 현금흐름상의 지표 같은 경우도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의 합산액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기말에 들고 있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액들의 합산액의 개념이고 BS 즉 재무상태표 항목들은 그 시점에 들고 있는 총액 내지는 순액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해버리면 그 괴리가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재무상태의 자산 같은 경우는 기초부터 서서히 바뀌어가면서 기말까지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무 비율을 볼 때는 재무상태표 항목과 이렇게 손익계산 항목을 비교를 할 때는 바로 재무상태표 항목을 기말과 기초를 평균을 내는 게 엄밀하게는 맞다. 손익계산서과 손익계산 항목을 비교할 때는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평균을 낼 필요가 없죠.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를 바라볼 때도 그 시점에 기말의 시점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치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익계산 항목과 같이 본다거나 현금표상의 항목을 같이 볼 때는 바로 그 재무상태표 항목을 평균을 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 항목과 현금흐름표 항목은 한 해 동안의 합산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둘 다 평균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계산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흐름을 보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이렇게 순이익률의 변화를 보시면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를 일부러 과거 자료만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목을 추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 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최근 거를 다 업데이트를 해보셔야 돼. 순이익률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게 왜 그렇겠냐? 뭐 ROE가 변화가 됐다. 그러면 왜 ROE가 올라갔냐? 왜 떨어졌냐? 라는 것들을 비교해 보는데 이런 것들이 사용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ROE를 구분해 보는 법에 대해서 이 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재무상태표 관련된 비율로 자주 보는 것들은 바로 운전자본, 유형자산 대비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 즉 설비 투자를 꾸준히 강조해서 하고 있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전체 자산에서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차입금에 대한 부담, 즉 금융부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지표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총자산에서 운전자본의 비중이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이 회사가 운전자본 부담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즉 바게닝 파워가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파악하는 기본 지표가 된다. 그다음에 유형자산 증가율 같은 경우를 봄으로써 이 기업의 설비 투자 결과 얼마나 지금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렇게 15%씩 증가를 했다, 4%에서 15%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2021년도에 뭔가 엄청난 투자를 한 게 있을 텐데 그게 어느 부분에 대한 투자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궁극적으로 자본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자본 증가율이 증가하고 감소했던 것들이 서서히 시차를 둬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흐름을 보는데 자본 증가율 같은 경우가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지배 지분 증가율이 중요하죠. 남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이기 때문에 남이 그 비지배 지분, 즉 다른 사람들이 가져갈 지분은 관심이 없고 내가 가져가 주주로서 지배 지분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관계 비율에서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과 같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감소했다. 그러면 왜 이런 감소가 나타났느냐?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느냐? 왜 이렇게 감소를 했느냐? 바로 이 영업이익 증가율의 흐름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이 왔다 갔다 하면 얘는 시클리컬한 속성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이로 인해서 영업에 의한 영향이 얼마나 컸냐는 순이익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019년은 영업에서의 흔들림이 고스란히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된 반면 2022년에는 영업이익의 그 흔들림이 순이익의 흔들림으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순이익의 감소 정도로만 나타났다. 즉 이때의 영업의 활동의 흐름이 훨씬 더 크리티컬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24.2%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나타냈던 것이 왜 12.1%로 감소했는지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성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 흐름 관련돼서는 주로 절대 금액을 많이 보는데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냐 감소하고 있냐, 즉 궁극적으로는 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현금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이 영업활동 현금 대비 얼마나 되느냐, 즉 영업활동 현금 갖고 투자를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바라보는 지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다. 그 외에 이런 각각의 매출액에 따른 관련된 비율, 영업이익 관련된 비율, 감가상각에 관련된 비율, 에비타에 관련된 비율, 금융비용에 관련된 비율, 이런 것들을 같이 봄으로써 이 금액이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받는다. 즉
절대 금액의 이상치를 파악하고 그 금액이 원인이 뭐였겠는지를 유추하고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재무 비율들이 사용되는 것이지, 재무 비율을 가지고 이랬으니 얘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는 것들은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런 그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는 ROE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런 재무 비율들을 다룰 때 오해하는 부분들은 표준화 했으니까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 직접 겪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처리 방침의 경우는 선택 가능한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 간 비교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직접 비교해서 사용하려면 조정들을 다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과거의 대한항공과 과거의 아시아나항공을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 대한항공의 경우는 금융리스를 많이 썼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금호그룹이 어려웠었기 때문에 운용리스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는 조정을 잘 하지 않으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이 꽤나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다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결감사 보고서의 주석사항을 상당히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 비율을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들은 한계가 많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